한 배달 기사가 버림받은 신부를 고향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곧 해고될 회사의 오너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밤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흠뻑 젖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한 신부가 텅 빈 삼거리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바로 앞두고 약혼자에게 버림받은 것이죠. 가난한 배달 기사 청년이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낡은 자신의 우비를 조용히 건넸습니다. 그는 몇 주 후 바로 그 여자가 자신의 해고를 결정할 수 있는 명단을 손에 쥐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조건 없는 친절과 조용한 선행, 그리고 서로 다른 사회 계층에 속한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꾼 운명적인 만남에 대한 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낯선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도움을 준 적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선행이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충청북도의 연말 날씨는 누구에게도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밤을 찢을듯이 차갑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빗방울은 보도블록과 처마, 그리고 복잡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세차게 파고들었습니다. 군내 버스터미널에서 멀지 않은 작은 삼거리 근처에는 차가운 바람 속에 힘없이 흔들리는 노란 가로등 몇 개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깊고 고요한 밤, 지나다니는 사람 하나 없이 헬멧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와 배수관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만 요란했습니다. 배달 기사인 윤지석은 잠시비를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임시 처마 밑에 바싹 붙여 세웠습니다. 어깨 부분이 찢어진 우비는 그의 깡마른 몸을 따뜻하게 지켜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아버지의 약값과 여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며 이미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수년 동안 변치 않았던 선량함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갑자기 맞은편 작은 골목에서 비틀거리는 사람의 형체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나타났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였지만 지금은 빗물과 흙탕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계속해서 떨렸으며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양볼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이힐 한쪽은 사라졌고 남은 한쪽 발은 긁혀 피가 빗물과 섞여 길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지석은 충격받은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았고 무언가 묻기도 전에 그녀는 그의 오토바이 바로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오토바이를 세우고 다가가 자신의 우비를 벗어 그녀의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여자는 대답 없이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멍한 눈은 마치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 같았습니다. 창백하고 젖은 얼굴에서는 가슴 아픈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고향까지 태워다 주실 수 있나요? 고향이 여기서 먼가요? 동쪽으로 약 40km 정도요. 그곳은 덕수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다가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두 남매를 키우기 위해 모든 짐을 짊어졌던 아버지는 이제 병상에 누워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집에 있을 여동생 지아를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오빠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사오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이 낯선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빗속의 신부, 외롭고 상처받고 가여운 모습이 마치 온 세상이 그녀에게 등을 돌린 것만 같았습니다. 일단 타세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계속 서 있을 순 없잖아요. 그는 그녀의 이름도 이유도 묻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저 비바람 치는 밤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흠뻑 젖은 웨딩드레스 때문에 안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석은 말없이 자신의 우비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텅 빈 길 위로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는 동안 그들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죠. 몇 킬로미터를 달릴 때까지도 비는 그치지 않았고, 그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도망치신 건가요?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바람이 귓가를 스치고 빗물이 얼굴을 때리는 것이 마치 마음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버림받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 못 들을 뻔했지만 마음속에는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듣는 사람의 숨을 먹게 하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미 산산조각 난 영혼에 또다시 상처를 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빗물과 섞여 우비를 타고 꽉 쥔 두 손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가속 페달을 조금 더 세게 밟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등 뒤에 앉은 여자가 훗날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을 사람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한참을 더 달리자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고 그는 등 뒤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뒤돌아보니 여자가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그의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낯선 배달 기사의 어깨에 쓰러져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빗속의 밤.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몇몇 행인들이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는 수군거렸지만 그 하얀 드레스 뒤에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바로 그 낡은 오토바이와 조용하고 친절한 배달 기사가 그녀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가늘어지는 빗줄기 속에서 오토바이는 계속 달렸습니다. 두 개의 운명을 싣고서 하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다른 하나는 아무도 모르게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예상치 못한 비밀을 열어줄 것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지석의 낡은 오토바이는 진흙탕 길로 천천히 접어들었습니다. 양옆으로는 물에 잠긴 논이 희미한 달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는 어느새 그쳤고 바나나 잎 위로 물방울이 굴러떨어지며 한숨처럼 뚝뚝 소리를 냈습니다. 뒤에 앉은 여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잠시 평온했던 꿈에서 깨어날까 두려운 듯 그의 옷자락을 가볍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골목 끝,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 속에 기와를 얹은 낡은 단층집이 나타났습니다. 회벽은 얼룩덜룩했고 앞마당에는 빗물을 받는 커다란 항아리가 있었으며 그 옆에는 몇 켤레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봐도 풍족함과는 거리가 먼 고지였지만 이상하게도 황혜리는 그곳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곳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지석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고개를 기울여 조용히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집이 좀 좁은데 흉보지 마세요.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나무 문이 열리자 희미한 전구 아래에서 공부하던 지석의 여동생 지아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16, 1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총명한 눈빛을 가졌지만 한밤중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낯선 여자가 집에 들어오자 걱정스러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오빠, 이 언니는? 지석은 말없이 우비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언니 갈아입을 낡은 옷 좀 찾아드려. 많이 묻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분이야.
지아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순순히 안으로 들어가 낡은 옷 한 벌을 가져왔습니다. 황혜리는 조용히 감사 인사를 하고 떨리는 손으로 옷을 받아 그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녹슨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의 꿈이었지만 이제는 흙과 눈물로 얼룩진 젖은 천 조각에 불과한 웨딩드레스를 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깨가 해진 낡은 옷을 입자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지석이 그녀가 앉을 돗자리를 깔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밥을 풀려 했지만 밥솥에 누룽지 몇 알만 남아있는 것을 보고 매일 저녁 아버지에게 끓여드리던 흰죽 솥을 저었습니다. 소박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가난한 부엌에는 온기와 불씨, 그리고 연기가 피어올라 낯선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자가 나와 돗자리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죠. 지아는 그녀를 보다가 지석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저 언니 누구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석은 짧게 대답하고 죽을 새 그릇에 나눠 담았습니다. 첫 번째 그릇은 대나무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계신 아버지가 계신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희미한 등잔 불빛이 주름 깊게 파인 늙은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빛났지만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드리고 따뜻한 수건으로 아버지의 손발을 닦아드리며 속삭였습니다. 밥 먹을 수 있는 게 다행이죠, 아버지. 굶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마루에서 황혜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크고 화려한 집에서 살았고 수백만 원짜리 식사를 했지만 누군가가 이토록 다정하고 소중하게 아버지에게 음식을 떠먹여 드리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아에게서 죽 그릇을 받아들며 조용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흰죽에는 파 몇 조각과 후추 약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첫 숟가락을 뜨자 눈물이 다시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오늘 밤 이 가난한 집에 들어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녀가 배고플까봐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낡은 돗자리에 함께 앉아 야식을 먹었습니다. 지석은 여동생에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몇 마디 했고 지아는 종종 제잘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처음처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여자의 슬픈 눈빛이 소녀의 의심을 거두게 한 것 같았습니다. 등잔 불빛 아래 각자의 얼굴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질문도 신문도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지석의 어머니인 나이든 여성의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앞에는 작은 촛불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없지만 자식들 마음에 심어준 사랑과 온기로 이 집에 여전히 존재하는 그 여성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아가 안으로 들어간 후, 지석은 마당으로 나가 물을 받아 그녀의 흙투성이 신발을 씻어 마치 가족의 물건인 양 빨랫줄에 널었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행복이라 불렀던 곳에서 쫓겨난 그녀가 가장 가난하고 소박한 이곳에서 친가족처럼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온 가족은 잠이 들었습니다. 지석은 아버지 옆에, 지아는 작은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해리는 마루에 홀로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아직 밝아오지 않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평화로운 순간, 그녀가 조용한 결심을 내렸다는 것을. 그녀에게 가장 가난한 죽 한 끼를 나눠준
그 배달 기사의 인생을 영원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꿔놓을 결심을 말입니다. 얼룩덜룩한 기와 틈새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낡은 시멘트 바닥에 옅은 노란색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식은 죽 냄새가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작은 집 안에서 해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돗자리 한 구석에 옆으로 누워 있었고 배를 덮고 있던 이불은 어느새 미끄러져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빛을 가렸고 머리는 여전히 띵했습니다. 어젯밤 그녀는 마치 꿈속에 빠진 것처럼 낯선 곳에 헤맸지만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지만 마음을 울릴 만큼 따뜻해서 오래전에 굳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리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낡은 옷이 바스락거렸고 어젯밤 넘어져 생긴 상처가 가끔씩 욱신거렸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집안의 누구도 그녀가 일어난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마당 구석에서 작은 채소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고 지석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숯불 위에 놓인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찍 가보려고요. 신세 많이 졌습니다. 지석은 그녀를 올려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차분함이 비쳤습니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좀 더 태워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도 돼요? 해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젯밤부터 마음속에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왜 흠뻑 젖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한밤중에 나타났을까? 피곤한 기색과 무언가 폭풍을 감추고 있는 듯한 눈빛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혜린이 조용히 이불을 개는 동안 지아가 어젯밤 그녀에게 주었던 낡은 옷을 되찾으러 들어왔습니다. 혜린이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을 들었을 때 소녀는 가방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지아는 지퍼를 열었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반으로 찢어진 결혼사진이었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만 남아 있었으며 그 옆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사진은 빗물에 젖어 가장자리가 구겨지고 살짝 말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한때는 매우 소중했을 물건이었지만 지금은 가방 한 구석에 찢어지고 슬픈 모습으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지아는 묻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사진을 제자리에 놓은 뒤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아이들이 때로는 궁금해해서는 안 될 사연이 있는 법이니까요. 마루에서 해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오빠와 동생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석은 말리지 않았지만 그녀를 따라 나서 한동안 나란히 걸었습니다. 정말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좀 걸으면서 머리를 식히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와 윗마을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지석은 그녀 옆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어젯밤 비에 젖은 붉은 흙길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신문하는 투가 아닌 그저 걱정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리는 멈춰 섰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스치며 아련한 눈빛 속으로 불어왔습니다. 도망친다고 해서 다 잘못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대답에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묵혀온 슬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슬픔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림길에서 멈췄습니다. 해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본 것 중 가장 슬픈 미소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갈 수 있어요. 네, 그는 강요하지도 붙잡지도 않고 그녀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해리는 돌아섰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 아래 그녀의 마른 몸의 그림자가 젖은 흙길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땅속 깊이, 그리고 아마도 뒤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지석의 머릿속에는 몇 년 동안 침대에 누워 말은 못하지만 단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한 적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밥 한 그릇을 청하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거절한 적 없는 돌아가신 어머니도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그는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사람을 도울 때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에 스며드는 공허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지아는 마당 앞에 앉아 잡초 한 포기를 만지작거리며 혜린이 사라진 길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 언니 많이 슬퍼 보여. 응, 슬픔이 뭔지도 모를 만큼 슬퍼 보였어. 지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내가 이걸 찾았거든. 지아는 말을 이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소녀는 손을 거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오늘 아침 떠나간 낯선 이와 맺은 조용한 약속을 지키려는 듯했습니다. 지석은 동생을 바라보며 캐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비밀이 있고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친절한 방법일 때도 있습니다. 작은 집 안, 이끼 낀 기와 지붕을 뚫고 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햇살 속에서 먼지 입자들이 유유히 떠다녔습니다. 어떤 날은 아주 평범하게 시작되지만 영원한 여운을 남기고 어떤 사람들은 왔다가 가지만 우리를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무언가를 남깁니다. 황인그룹이라는 이름의 유리 건물 23층은 이른 아침의 햇살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에서는 고개 한번 끄덕이는 것만으로 수백 명의 운명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주주, 이사, 중간 관리자, 비서들 사이에서 모든 시선은 회의실 중앙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머리가 희끗하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반짝이는 나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냉정하고 실용적이기로 소문난 마태식 전무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분기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군 단위 지역의 배송 효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유계약 배달팀은 더 이상 우리의 디지털화 발전 방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의 소규모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군 단위 지점의 배송 인력을 60% 감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신 AI 기반 자동 최적화 애플리케이션과 무인 차량을 도입할 것입니다. 회의실의 누구도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메모장을 넘겼습니다. 어떤 이는 하얀 실크 셔츠를 입은 한 여자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깊었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황예린, 그룹 회장의 직계 후계자이지만 항상 중간 관리자처럼 나타나 언론에 자신의 신분을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내 자선 기금을 설립한 사람이었고 운영에 있어 인도적인 정책을 위해 싸웠지만 큰 회의에서는 한 번도 반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나타난 명단을 보기 전까지는요. 감축 대상 지역, 해고 대상 그룹. 그녀의 눈은 작은 글씨 한 줄에 멈췄습니다. 진천군 지점, 직원 번호 TSV03, 윤지석 무릎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이 가볍게 쥐어졌습니다. 비 오는 밤 자신을 태워주고 가난한 기와집에서 마지막 남은 죽 반 그릇을 나눠주었던 남자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건가요?
라고 묻던 그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호기심이 아닌 걱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장작 부엌의 희미한 등불과 이유도 묻지 않고 그녀의 어깨에 우비를 살며시 덮어주던 그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마태식 전무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반대 의견이 없으면 이 제안을 경영진에 상정하고 오늘 오후에 승인받겠습니다.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리고 그때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반대합니다. 모든 시선이 즉시 혜린에게 향했습니다. 마태식 전무는 살짝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황혜린 씨, 할 말 있습니까? 그녀는 일어섰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결정의 보류를 요청합니다. 감축을 진행하기 전에 각 지점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도내에서 가장 생활 수준이 낮은 지역에 속한 진천군에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태식 전무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요? 혜린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룹의 상속인이자 기층 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입니다. 저는 충분히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갑자기 긴장감에 휩싸였지만 몇몇 사람들의 눈에는 존경심이 비쳤습니다. 혜린의 개인 비서인 중년 여성은 한쪽 구석에 서서 서류초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그 소녀의 진짜 신분을 알고 있었고 실패한 약혼식 후 밀실에서 눈물 흘리는 그녀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혜린이 달라졌음을 보았습니다. 더 강인하고 더 솔직해졌으며 마치 그녀의 심장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무언가를 찾은 듯했습니다. 회의는 암묵적인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아무도 황씨 성을 가진 사람의 결정을 막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검은색 번쩍이는 차가 본사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황혜리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유리창에 가볍게 머리를 기댔습니다. 밖에 서울은 고속도로, 화려한 광고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목표를 향해 바쁘게 달려가는 사람들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핸드백을 여러 반으로 찢어진 결혼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그 사진의 절반을 간직한 것은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하게 살 용기가 없을 때 저지르는 잘못된 결정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가씨, 남쪽에 있는 별장으로 돌아갈까요? 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진천군으로 돌아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혼자 가고 싶어. 차는 대나대 빛 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웨딩드레스도 화려함도 없이 그저 한밤중에 죽 한 그릇으로 도움을 받았던 한 여자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가난했던 곳으로 돌아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진천군의 아침은 김밥 파는 소리, 골목 어기 식당에서 풍겨오는 찐 옥수수 냄새, 그리고 익숙한 배달팀의 낡은 오토바이 엔진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이른 아침의 후텁지근함은 공기를 시골 시장의 냄새, 배추 냄새, 된장 냄새, 낡은 옷에 밴 땀 냄새,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들의 냄새로 가득 채웠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군내 시장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골목에 조용히 멈췄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 군에는 도시에서 온 차들이 흔했고 상인이거나 제사에 참석하러 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은 시간의 모든 예감을 순간적으로 멈추게 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소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회색 면바지에 약간 구겨진 연갈색 셔츠, 머리는 목덜미 뒤로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손에는 필요한 물건 몇 가지를 담은 얇은 천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장도,
향수도 없이 며칠 전만 해도 국내 굴지의 그룹 고급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혜린이었지만 오늘 이 군에서는 자신을 아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송 사장님의 하숙집은 시장 뒤편의 허름한 단층집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벽은 얼룩덜룩했고 시멘트 마당은 갈라졌으며 집 앞 전봇대에는 빨랫줄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송 사장님은 상대를 엑스레이처럼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을 가진 여자였고 입으로는 늘 세상사를 떠들었습니다. 혼자 온 아가씨라고?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혜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네, 옷감 장사하러 왔는데 거래처 찾을 동안 며칠 묵으려고요. 혜린은 바람이 벽을 스치는 것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작게 말했습니다. 송 사장님은 희죽 웃으며 돈을 먼저 받고 열쇠를 건네주며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알아챌 테니 알아둬. 여기선 아무도 뭘 숨길 수 없어. 그 후 3일 동안 혜린은 평범한 주민처럼 살았습니다. 그녀는 길거리 식당에서 우동을 먹고 골목 어귀에서 아이스 블랙커피를 마셨으며 심지어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떡볶이를 파는 할머니의 가게 정리를 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실제로 관찰한 것은 시장 반대편, 녹색 이끼가 낀 처마 아래 배달 기사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혜린은 지석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처음 만났을 때와 같았습니다. 낡은 재킷, 긁힌 자국이 있는 낡은 헬멧, 그리고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조용한 눈빛. 지석은 아침에는 노인들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점심에는 채소 가게에서 짐을 나르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일이 없을 때는 녹은 사탕수수 주스잔 옆에 멍하니 앉아 땀을 닦고는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여전히 누워 있었고 날이 갈수록 야위고 쇠약해져 갔습니다. 혜린은 소리 없이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집들 사이로 시장 구석구석 그리고 그에게 존경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는 주민들 사이로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저 녀석은 가난하긴 해도 정말 착해. 생선 파는 육시 할머니가 지석이 아버지 약값을 외상으로 달라고 고개 숙이는 것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저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아버지를 업고 응급실로 가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었더라고. 다행히 어떤 낯선 사람이 우산을 씌워줬다더군. 인력거를 끄는 한 아저씨가 낡은 기계 소리처럼 쉰 목소리로 말을 보탰습니다. 혜린은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지석이 아버지에게 드릴 새 약을 사기 위해 유일하게 사용하던 휴대폰을 파는 것을 보고 그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곧 쫓겨날 거라는 걸 모르고 있구나. 그녀는 가방끈을 꽉 쥐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자 혜린은 하숙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곰팡내 나는 냄새가 옷자락에 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앞에 조용히 앉아 멀리 보이는 작은 병원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위해 밤을 새우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친척도 아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녀를 위해 비 오는 밤에 고개를 끄덕여주고 한 푼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던 남자.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혜린은 하숙집을 지나 김밥 한 줄을 사고는 다시 시장으로 가려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송 사장님이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름씨, 당신 장사하러 온 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몰래 나가서 배달팀 쪽만 쳐다보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혜린은 아무렇지 않은 듯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안쓰러워서요. 송 사장님은 곁눈질을 하고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쨌든 무슨 마음이든 입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기선 그런 착한 사람들이 이용당하기 쉽거든. 그 말에 혜린은 숨이 막혔습니다. 맞습니다. 지석은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만약 언젠가 그가 비오는 밤 자신의 어깨에 쓰러졌던 여자가 바로 자신을 해고하라는 명령서에 서명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과연 그는 그날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입안에는 아직 김밥 맛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망설임과 죄책감,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씁쓸한 맛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아침 진천구는 덥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 후텁지근했습니다. 지석은 지점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낡은 양철 지붕을 얹은 단층 건물로 한때는 황인그룹과 협력하는 20명 가까운 배달기사 형제들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나무 문은 색이 바랬고 간판은 빗둘게 걸려 있었으며 안쪽 벽은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미래처럼 얼룩덜룩했습니다. 방구석에 걸린 게시판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적힌 긴 명단이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윤지석이라는 이름은 8번째 줄에 있었고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마음에 직접 그어진 상처 같았습니다. 배 팀장이 지석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눈은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지석이 묻기도 전에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석아, 이번에 내 이름이 포함됐어. 미안하다. 위에서 결정이 내려와서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지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게시판으로 다가가 자신의 이름을 보고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고 어깨는 마치 오늘 하늘이 평소보다 낮은 것처럼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맞은편 카페에서 아름의 모습을 한 해리는 물이 다 녹아버린 레몬차 한 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석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가 슬픈 눈빛으로 떠나가는 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누군가 꽉 쥐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지석이 단지 일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집을 나설 수 있는 버팀목을 잃었고 병든 아버지를 부양하고 아직 학생인 여동생을 돌보는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잃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그가 일자리를 지키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그녀가 두려운 것은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소박하고 진실한 존경의 눈빛을 잃게 될까 봐서였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이 해고 결정서 뒤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과연 그녀는 부끄러움 없이 그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집에서 지석은 해고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를 모시고 물리치료를 받았고 오후에는 지아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며 저녁에는 아버지가 드실 저렴한 우유 한 팩을 사왔습니다. 단지 그의 눈빛이 더 어두워졌고 웃음이 줄었으며 밥을 먹을 때는 밥그릇 앞에서 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름 붙일 수 없는 생각과 실망을 씹어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리를 마친 지석은 옷을 갈아입고 어머니의 영정이 있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옷걸이에 걸린 배달 재킷을 벗어 깔끔하게 접어 과일 한 접시와 작은 촛불 옆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그는 향을 피우고 고개를 숙여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일자리를 잃었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마루에는 가벼운 바람이 불었고 등잔불은 마치 누군가 듣고 있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방에 있던 지아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지만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오빠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온 가족이 걱정하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 집안의 남자가 항상 해오던 방식이었습니다. 골목 어기 작은 하숙방에서 해리는 회의에서 몰래 가져온 구겨진 종이 해고 명단 사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지석이라는 이름에 손가락을 대고 한참을 멈췄다가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옅은 노란 가로등 불빛이 가난한 집들의 지붕, 가장자리가 다른 방풍 덮개, 그리고 밤이 된 마을의 익숙한 소음 위로 비쳤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다리 위를 지나는 기차 소리,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 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에게 향을 피우는 지석의 모습, 비 오는 밤 자신에게 죽 한 그릇을 건네던 그의 모습, 그리고 병든 아버지와 순진한 여동생을 위해 바람을 막아주던 그의 마른 어깨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석 씨, 저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의 꿈이 꺾이는 걸 볼 수는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을게요. 때로는 진정한 감사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자신을 도왔던 사람이 너무나 바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조용히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굿네 시장이 빗자루 소리와 배달부들의 목소리로 웅성거릴 때 마른 집에 불이 붙듯 이상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운전기사들, 채소 파는 아주머니들 모두가 선명하게 인쇄된 무료 신문을 받았습니다. 수천 부가 인쇄되어 시장 입구에서 바로 배포되었습니다. 일면에는 붉은색의 자극적인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재벌의 약자 집밥기, 하나의 이름과 수많은 운명. 기사 중앙에는 마른 어깨지만 눈빛은 빛나는 한 남자가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를 부축하고 있는 스케치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정 많은 배달 기사 윤지석, 무자비하게 해고된 수백 명의 희생자 중 한 명, 지석은 주유소에서 신문을 읽었고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는 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그의 사정을 알았을까요? 아버지가 마비되었고 여동생이 아직 학생이며 그가 아무런 예고 없이 배달 계약을 해지당했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주유소 근처 카페의 작은 구석에서 아름의 모습을 한 해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안의 모든 글자를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황인그룹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첫 번째 익명의 편지를 쓴 사람이 바로 그녀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바람 없는 어느 오후, 해리는 조용히 지역 신문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유출된 내부 명단을 첨부했습니다. 거기에는 해고 대상자, 인력 최적화라는 이유, 그리고 빽이 있는 직원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는 메모까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가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부사장과 결혼하도록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바로 그 이익을 위한 결혼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녀가 결혼에 동의하거나 황씨 가문을 떠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떠나는 것을 선택했고 그 비 오는 밤, 낯설지만 진실한 사람인 지석의 오토바이 뒤에 앉아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사는 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소셜미디어에서는 여론이 들끓었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짓밟아 부자가 되는 건 진짜다와 같은 댓글과 함께 기사를 순식간에 공유했습니다. 지석이 저번에 우리 아내 병원에 데려다주고 돈 한 푼 안 받았는데 이제 해고라니. 무슨 그룹이 그렇게 악독하냐. 시내 황인지사 사무실에서 마태식 전무는 신문을 읽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책상을 세게 내리치고 본사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들이 데이터 유출했어. 지점의 내부 사정 아는 놈 있어? 빨리 처리해야 해. 아름이라는 놈을 찾아내야 해. 그 사이 첫 번째 익명의 편지를 받은 강민혁 기자는 진천군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빛나는 눈과 뜨거운 심장을 가진 젊은 기자였습니다. 이곳에 발을 들인 날부터 그는 흔적을 따라다녔습니다. 배송 주문이 끊긴 가구들, 실직한 운전기사들, 그리고 주민들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 번 등장한 윤지석이라는 이름. 시장 입구의 찻집에 들렀을 때
민혁은 소박한 외모와 차분한 눈빛을 가진 한 여자가 가게 일을 돕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아름이라는 분 아세요? 그분이 우리 신문사의 황인그룹 사건에 대해 익명의 편지를 보냈어요. 해리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네요. 민혁은 그녀를 잠시 더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아시면 그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날 오후, 해리는 하숙집 발코니에 서서 건너편 가난한 동네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석은 여전히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대가 없이 도와주는 주민들에게 여전히 온화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더 이상 선량한 사람이 상처받게 두지 않겠어. 설령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의 가면을 벗겨야 하더라도 골목 어귀의 늙은 나무가지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며 아침 비가 내린 후에 흙냄새를 실어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지만 그것은 진실과 인심, 그리고 정의를 되찾기 위한 폭풍이었습니다. 해가 강물 위로 뉘엿뉘엿지고 시원한 바람이 굿내 시장과 오래된 나무들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강변 찻집은 오늘따라 평소보다 조용했고 가장 안쪽 테이블에 2명의 손님만 앉아 있었습니다. 옅은 색셔츠를 입은 자그마한 체구의 여자와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의 마른 남자였습니다. 아름의 모습을 한 해리는 지석의 앞에 시원한 인삼차 한 잔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이곳을 골랐습니다. 한적하고 시끄럽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석은 언제나처럼 낡은 셔츠를 단정하게 입고 헬멧은 옆 의자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많이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신문 기사가 나간 이후로 해리는 그가 누군가 자신을 조용히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어서 많이 속상하시죠? 해리는 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석은 웃었지만 그것은 힘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속상하죠. 하지만 속상해도 살아야죠. 아버지가 계시고 지아도 있는데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 말에는 한탄은 조금도 없었고 단지 소박한 진실만이 담겨 있어 해린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살면서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화려한 말을 하는 사람도 야망에 찬 사람도 있었지만 지석처럼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진심으로 당신을 돕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해리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석은 손에 든 찻잔을 돌리며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은혜는 받겠지만 동정은 받지 않겠습니다. 해리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나 자격지심은 조금도 없었고 단지 선의와 시혜의 경계를 명확히 아는 사람의 부드러운 단호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일자리를 다시 구할 수 있도록 심지어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저를 오지랖 넓다고 탓하시겠어요? 지석은 그녀를 잠시 쳐다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단지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를 선물을 받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그 대답에 해리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가 도움을 거절해서가 아니라 그가 너무나 진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는 강 저편으로 기울어 물 위에 반짝이는 화려한 노을을 남겼습니다. 지석 씨, 해린이 바람결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제안을 하려는 거예요. 지석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아는 곳이 좀 있는데
그곳에서는 당신처럼 정직하고 인내심 있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어요. 지석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학력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인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건 당신이 넘치도록 가지고 있고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습니다. 해리는 그의 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자신을 약하게 만들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 맞은편에 앉은 남자의 눈빛에는 조용한 자부심의 하늘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마침내 지석이 말했습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강요하거나 약속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언젠가 당신이 필요할 때 당신 곁에 기꺼이 서줄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바람이 불어와 찻집 처마 및 화분에 부겐빌레아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해리는 문득 어머니가 예전에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딸아,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는 그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더 가난하게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단다. 그녀는 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지석이 자신을 낮게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지 친구처럼 그의 곁을 걷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찻집을 나설 때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해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지석은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혼자, 우산도 없이, 데려다주는 사람도 없이.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이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된 것은 아닌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쉽게 마음을 움직여서는 안 돼.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더라도 내가 누구인지는 알아야지.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막 시작되려는 듯했지만 사실은 자존심과 감사함 사이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더 친절해질수록 구걸하는 것으로 오해받을까봐 더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이른 아침, 마을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듯했습니다. 햇살은 아직 따갑지 않았고 시원한 바람이 국도변 작은 카페 현관 앞 부겐빌레아 가지 사이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페 이름은 햇살 한 줌. 소박하고 사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트럭 우회도로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손님은 적었지만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기에는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지석은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깔끔하게 다려진 흰색 셔츠에 낡았지만 깨끗한 바지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으며 눈빛은 여전히 생각에 잠긴 듯 깊었습니다. 아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해리는 일찌감치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푸른 나무와 먼지 없는 먼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설탕 없는 커피로 드릴까요? 그녀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지석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앞에 놓인 물잔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시간 같았습니다. 제가 제안할 게 있어요. 혜린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석은 눈을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평온했지만 믿기 힘든 뉴스를 듣는 것처럼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친척 중 한 분이 개인 운전기사를 찾고 있어요. 정직하고 입이 무겁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지석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고 눈을 살짝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해리는 그의 머릿속에서 이미 고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어요. 지석이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누군가 처리해 줄 거예요.
당신이 동의만 하면 다른 모든 것은 제가 준비하도록 돕겠어요. 해리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통통한 체격의 중년 여주인이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이 작은 마을에서는 이런 대화가 다음 날 아침 시장 전체의 이야깃거리가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지석은 길 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외버스 한 대가 지나가며 먼지를 가볍게 일으켰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월급은 얼마고 숙식은 어떻게 되죠? 해리는 그 질문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운전기사 겸 비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월급은 당신이 받던 것의 2배가 될 거고 별도의 숙소가 제공되며 주 6일 근무의 하루 휴무입니다. 정직하고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요구사항은 없어요. 지석은 가볍게 웃었고 눈빛은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꿈만 같은 이야기네요. 하지만 저는 깨어났을 때 대가를 치러야 하는 아름다운 꿈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혜린이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제안하는 거예요. 당신은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지석은 고개를 숙여 물잔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집에 누워있는 야윈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숨 쉴 때마다 걱정이 묻어나는 아버지. 그는 손님이 없는 날 빈손으로 돌아오는 자신을 보고 입술을 깨물던 여동생 지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돌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제 책임을 떠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해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빨리 고개를 끄덕일 줄은 몰랐지만 그가 선택한 방식, 조용하고 책임감 있으며 자존심 강한 모습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고 테이블 아래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한 그 친척이 바로 저예요. 지석은 고개를 들어 몇 초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충격 때문이 아니라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이제 맞춰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중얼거렸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예요. 비 오는 밤에 당신이 태워준 아름. 저는 단지 당신에게 친절의 빚을 진 한 사람일 뿐이에요. 밖에서는 나뭇가지 사이로 참새들이 지저귀고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마른 나뭇잎 몇 개가 타일 바닥 위로 빙글빙글 돌며 떨어졌습니다. 공기는 고요해졌습니다. 지석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상처나 의심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 우리 삶에 들어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석은 낡은 시외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어깨에는 천 가방을 메고 있었고 눈은 아직 매표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현란한 네온 불빛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경적 소리, 물건 파는 소리, 그리고 매캐한 배기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고향의 따뜻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지석의 손에는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남구의 한적한 동네, 10번지 별장. 그는 한숨을 내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일할 곳이 있고 건강하다면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택시는 그를 태우고 번화한 거리를 달렸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서울 사람들의 얼굴은 바빴고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방식도 더 급해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마음은 들떴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지석의 눈앞에는 사람 키보다 높은 검은색 대문이 나타났습니다. 대문은 부겐빌레아 덩굴로 덮여 있었습니다. 3층짜리 별장은 흰색으로 칠해진 벽과 고급스러운 유리창을 가지고 있었고 마당 앞에는 제복을 입은 경비원 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다림질이 잘 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 관리인이었습니다. 윤지석 씨 맞으시죠? 그는 지석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고 눈빛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아름 아가씨의 소개로 일하러 왔습니다. 지석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황 사모님이라고 부르세요. 이 별장에는 아름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일은 개인 운전기사입니다. 시간을 엄수하고 예의를 지키고 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호기심을 갖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 지석은 차고 뒤편의 작은 방에 배정받았습니다.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편리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곳이라는 느낌이 생계의 걱정에도 꿋꿋했던 그를 도시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고급 운전 연수를 받으러 보내졌습니다. 강사는 북쪽 출신으로 말투가 정확하고 매우 엄격했습니다. 지석은 매우 빨리 배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운전대로 바뀌었을 뿐, 피곤했지만 그는 작은 규칙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기록하며 놓치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나자 그는 매우 진지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편 별장 3층에서는 한때 아름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혜린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석이 마당으로 나올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하거나 정원사에게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정심이 아니라 존경심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혜린은 기존 운전기사와 함께 기업인 자선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운전기사가 커브를 돌다가 갑자기 가벼운 뇌졸중을 일으켰습니다. 차가 비틀거리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운전학원에서 막 돌아온 지석이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험한 상황을 알아차리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가 문을 열고 운전기사를 밖으로 끌어낸 뒤 재빨리 운전대를 잡고 제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자 혜린은 뒷좌석에서 내렸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운전석에 앉은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바로 지석이었습니다. 그는 백미러를 쳐다보지도 않고 단지 물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고마워요. 혜린은 평정을 유지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아무런 이상한 점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차를 점검하고 경호원에게 이 운전기사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말했습니다. 가벼운 뇌졸중일 수 있다고. 차가 차고로 견인된 후에야 혜린은 지석과 마주 섰습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여전했습니다. 차분하고 경험 많고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항상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저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지석은 멍하니 있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평소보다 커졌지만 이내 다시 가늘어졌습니다.
마치 수년 동안 쌓인 수천 개의 기억 조각 속에서 낡은 조각 하나를 찾으려는 듯했습니다. 해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를 비에 흠뻑 젖은 채 복잡한 마음으로 마당 한가운데에 남겨두고 위층 해린의 방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지석이 알아차렸는지 아니면 아직 망설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들 사이의 이야기가 새로운 장으로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이상하게 시원했고 부드러운 햇살이 별장에 높고 넓은 유리창을 통해 비춰 공간을 환하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이름 모를 외로움이 감돌았습니다. 지석은 어제 정비소에서 가져온 차를 청소하다가 오랜 집사인 이 집사님이 거실 정리를 도와달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무 선반 아래 떨어진 잡지 더미를 줍다가 그는 우연히 종이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사진은 색이 약간 바랬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나이든 여성 옆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석을 멈칫하게 한 것은 그 여자의 얼굴이 가슴 아프게 익숙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눈빛, 그 입술의 곡선, 어디에서도 헷갈릴 수 없었습니다. 아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진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고는 이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사진 속 이 아가씨는 누구인가요? 책상을 닦던 이 집사님은 멈칫했고 손이 약간 떨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예전 사모님의 친구 딸일 거야. 결혼식에서 그냥 같이 찍은 거지. 그런데 왜 그렇게 자세히 묻는 거니? 지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여 감사 인사를 하고 마당으로 나갔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정오, 갑자기 가벼운 비가 내렸습니다. 지석이 별장에 새로 배달된 수요부를 닦다가 우연히 뒷좌석에 놓인 해린의 작은 핸드백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실밥 하나가 풀려 가방 가장자리가 무심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 가장자리에서 그는 작은 자수 글씨를 보았습니다. 아름. 단 한 글자였지만 그의 마음에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지석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 그의 오토바이 뒤에 앉았던 아름이라는 여자는 아마도 이름 없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주저앉아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 감정이 돌을 던진 수면처럼 갑자기 요동쳤습니다. 만약 그녀가 맞다면, 만약 그의 가족과 함께 야식을 먹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이 별장의 주인이라면 왜 그녀는 숨겨야만 했을까? 밤이 깊어 모두가 방으로 돌아가고 거실에는 옅은 노란 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석은 2층으로 불려 올라갔습니다. 해리는 서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모습은 사라지고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옆으로 앉아 작은 수첩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지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방을 감쌌습니다. 마침내 혜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공경에 처했을 때 당신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당신의 주인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석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질문은 그의 흔들리는 감정의 심장을 정통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바로 말하지 않았고 얼굴은 굳어졌으며 눈은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맞은편의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저는 평생을 착하게 살아야 할 빚을 졌지만
그렇다고 구걸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존심이 세서가 아니라 한때 무시당하고 고개를 숙여야 했던 사람만이 고개를 들고 사는 것의 가치를 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해리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지석 씨,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확인도 없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밤, 지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뒷마당으로 나가 짙은 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벌레 소리는 드물었지만 그의 마음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신뢰받는 느낌, 존중받는 느낌, 그리고 의심이 짙은 구름처럼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비 오는 밤, 그 뜨거운 죽 한 그릇,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조용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정말 그녀라면 지난 여정은 더 이상 운명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회이자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되든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누구이든 나는 내가 믿는 대로만 살 것이다. 친절하게, 그리고 인생의 은혜를 빌리지 않고. 2층 거실의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짙은 갈색 카페트 위에 고요한 평화를 드리웠습니다. 밖에는 가벼운 비가 내렸고 물방울이 유리창 위로 길게 흘러내리며 길고 굴곡진 여정 끝에 남은 시간의 방울처럼 반짝였습니다. 해리는 나무 테이블 옆에 앉아 식어버린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어두운 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닫히지 않은 문틈으로 바람이 살며시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떨지 않았지만 마음속 갈등으로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석이 마당에서 올라왔습니다. 발걸음은 가볍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첫날처럼 어색해하지도 이전처럼 경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와 그녀 사이에는 아직 명확한 것은 없었지만 이름 없는 믿음 같은 것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해리는 발소리를 듣고 돌아섰습니다. 지석 씨, 앉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작았습니다. 지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그 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일들이 어떤 인정보다도 그들을 더 가깝게 연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해리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내일 제가 떠난다면 가장 기억에 남을 것은 무엇인가요? 그 질문은 이미 가득 찬 감정의 잔에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석은 순간 멈칫했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눈빛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비 오는 날 제 등 뒤에 앉았던 한 사람을 기억할 뿐입니다. 손은 차갑게 떨렸지만 눈빛은 고집스러웠던 사람. 말없이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식과 가난하더라도 이 세상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그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해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픔이 아니라 너무나 진실한 감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이렇게 마음을 건드리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이나 물질이 아닌 설명이 필요 없는 진심에 의해서. 당신은 한 번도 제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죠. 그녀가 여전히 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권리가 없습니다. 단지 믿거나 믿지 않을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지석이 대답했습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고 비는 밤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듯 계속 내렸습니다. 방 문이 열렸습니다. 최 관리인이 심각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본사에서 방금 전화가 왔습니다.
대주주께서 48시간 내에 미국으로 오시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분기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합니다. 해리는 가만히 앉아 있었고 지석은 살짝 고개를 기울였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최 관리인이 떠난 후 해리는 식어버린 찻잔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가야만 해요.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녀는 그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길이 있는 법이니까요. 여기서 계속 일하실 건가요? 혜린이 돌아섰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합니다. 지석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혜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대답은 그녀 마음속 모든 갈등에 대한 결론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혜린은 밤을 새웠습니다. 그녀는 방마다 돌아다니며 손잡이, 액자, 낡은 책 하나하나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별장은 차가웠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살았던 한 사람 때문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는 사람으로서. 날이 밝기 전 그녀는 편지를 썼습니다. 짧은 편지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황혜린입니다. 당신이 비오는 밤에 태워주고 기와집에서 마지막 죽 한 그릇을 나눠주었던 그 사람. 제가 이름을 숨긴 것은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다른 눈으로 저를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오늘 제가 떠난다면 당신이 이유도 모른 채 구해준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매일 아침 그가 열어볼 차 트렁크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직접 건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연이 닿는다면 그가 스스로 찾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자신의 비겁함을 가지고 가지는 않았으니까.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지석은 명령에 따라 공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혜린은 뒷좌석에 앉아 선글라스를 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에 손을 가볍게 얹은 채 마지막 순간 하나하나를 기억하려는 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묻지 않고 조용히 길만 바라보았지만 심장에는 무언가 임박한 상실감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공항 입구로 접어들 때 그녀는 자신을 변화시킨 도시,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시도했던 그곳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내려서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내리면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석 씨, 건강하세요. 만약 언젠가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르든 늦든 차는 공항을 떠나 돌아섰습니다. 지석은 운전석 아래의 작은 편지 한 장이 운명적인 순간을 기다리며 조용히 놓여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때는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곳에 심장의 일부를 남겨두고 떠났다는 사실도 모른 채 보안 검색 구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차는 정원 뒤편 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제 내린 비는 유리창에 얼룩덜룩한 물 자국을 남겼습니다. 먼지가 안개처럼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지석은 운전석 문 앞에 쪼그려 앉아 낡은 수건으로 대시보드의 먼지를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오랫동안 이 차는 장거리 운행을 하지 않았고 별장 안뜰을 맴돌거나 가끔 집안 사람들을 태우러 다녔을 뿐입니다. 오늘은 후텁지근했지만 지석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사모님이 떠났습니다.
별장은 텅 비었고 계단을 오르내리던 바람 같은 발소리도 뒷마당에서 마주치던 순간도 백미러를 통해 주고받던 반쯤 농담 섞인 시선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는 뒷좌석 문을 열고 고무 매트를 꺼내 씻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손에 부드럽고 낯선 것이 닿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옅은 노란색 종이봉투였습니다. 봉투 모서리는 물에 젖어 살짝 접혀 있었습니다. 정갈하고 단정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 저를 업어주셨던 친절한 분께.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이 떨리며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고 단지 모퉁이에 작은 붉은 인주 자국만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름이라는 여자의 손수건에서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지석의 목이 메었고 심장이 누군가 꽉 쥐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차 옆 계단에 털썩 주저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보라색 잉크로 쓴 얇은 편지지가 있었고 글씨는 비스듬했습니다. 저는 황혜린입니다. 자유를 향해 웨딩드레스를 버리고 달려갔던 사람. 비 오는 밤 당신의 오토바이 뒤에 앉아 흠뻑 젖은 드레스와 얼어붙은 마음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름을 숨긴 것은 당신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있는 그대로 거리감이나 편견 없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저는 아마 아주 멀리 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지막 남은 죽 한 그릇을 나눠주었던 한 소녀가 평생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여전히 기와집에 이름 없는 소녀, 아름이기를 바랄 겁니다. 지석은 여기까지 읽고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줄을 계속 읽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잊혀졌다고 느낀다면 당신에게 구원받았던 한 사람이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를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진심이었던 그 날들을 잊지 말아 주세요. 편지가 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지석은 머리를 감싸고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황혜린, 황인그룹의 상속녀, 신문에서 들어본 적 있는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정략 결혼을 거부한 그 여성이었다니. 그는 모든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거울 너머의 그녀의 눈빛, 그에게 물잔을 건네던 떨리는 손, 강변의 오후에 보였던 고뇌의 찬 표정, 그리고 전날 밤의 질문까지. 만약 제가 떠난다면 무엇을 기억하시겠어요? 지석은 마른 웃음을 터뜨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남자의 눈물은 흐르지 않았고 이제 맨발로 진실한 눈빛으로 그의 삶에 들어온 한 여자 때문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석아, 왜 그러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돌아보며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지킬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고는 조용히 옆 계단에 앉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희끗한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고 그는 지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단다, 아들아. 단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지석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솟아올랐습니다. 낯선 여자를 태우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40km 이상을 달리기로 결심했을 때처럼 강렬한 충동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석은 짐을 쌌습니다. 낡은 천배낭, 깨끗한 옷 한 벌, 남은 돈 약간, 그리고 편지. 그는 그것을 가슴 주머니에 넣고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울로 갈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감정이 묻히게 둘 수는 없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잇몸을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가거라,
아들아. 하지만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렴. 인생을 바꿀 필요는 없어. 단지 자신을 잃지 않으면 돼. 다음 날 아침, 군내 버스터미널은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지석은 시외버스맨 뒷자리에 앉아 편지를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버스가 커브를 돌 때 그는 익숙한 찻집, 군내 시장, 그리고 그들이 조용히 아이스티 한 잔을 마셨던 곳을 보았습니다. 그는 배낭끈을 꽉 쥐었습니다. 늦은 오후, 지석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려 붐비는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정확한 주소는 몰랐지만 황혜린이라는 이름과 황인그룹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물어물어 마침내 큰 유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앞에는 이런 안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운전기사팀 재채용. 황혜린 사모님을 모셨던 분 우대. 지석은 그 자리에 멈춰 섰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황인그룹의 넓은 로비는 환승역처럼 붐볐습니다. 번쩍이는 정장, 반짝이는 구두.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은 바쁘게 걸었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단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지석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낡은 흰색 셔츠, 색 바램 바지, 단정하게 빗은 머리,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진실한 시골을 담은 듯 밝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굳건하게 걸었습니다. 유리문이 열리자 안에서 시원한 공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거리의 후텁지근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곳은 길거리 버스 정류장이나 병든 아버지 곁에서 먹던 야식, 그리고 희미한 등잔불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이 이제는 한 사람과 미처 다하지 못한 말을 되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지석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룹의 개인 운전기사 채용 공고를 보고 왔습니다. 안내원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약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신청서를 건넸습니다. 정보를 모두 기입하시고 번호가 불릴 때까지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펜을 들고 단정한 글씨로 꼼꼼하게 써 내려갔습니다. 대기실에는 20명 정도의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자격증과 경력을 갖춘 전문 운전기사들이었습니다. 오직 그만이 환한 불빛들 사이에서 길 잃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의 차례가 되어 면접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희끗한 머리에 금태 안경을 쓴 운영이사가 그의 서류를 대충 훑어보고는 지석을 보며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이전에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강가의 작은 마을에서 프리랜서 배달 기사로 일했습니다. 그럼 고급 차량 운전 경험은 있습니까? 개인 별장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팀으로부터 단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료증도 있습니다. 이사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반쯤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시골에서 배달이나 하다가 대기업에 들어오다니. 자신감이 넘치네. 지석은 반응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여잡게 대답했습니다. 자신감은 없지만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을 만큼 정직하다고 믿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그룹 내부 테스트장에서 실기 운전 시험을 치르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번쩍이는 고급차에 올라 안전벨트를 매고 거울을 확인하고 좌석을 조정한 뒤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동작은 빠르지는 않았지만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그의 모든 움직임이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비 오는 밤 이름 모를 낯선 이를 먼 마을까지 태워다 줄 때처럼 책임감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험이 끝났을 때 심사관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한 여성이 다가왔는데 바로 인사 담당자인 이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지석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건가요? 지석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제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여사는 그를 잠시 더 쳐다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지석은 그룹 구내의 돌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낡은 배낭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여전히 편지가 있었습니다. 차 좌석 밑에 있던 편지, 그를 일어나게 하고 온전한 감정을 가진 마음으로 이 도시로 돌아오게 한 그 편지. 도시의 다른 고향처럼 밝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지석은 가장 높은 층, 불이 켜진 곳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저기에 있나요? 제가 당신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도 저를 기억하고 있나요? 갑자기 한 중년 여성이 사무실 구역에서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사모님께서 방금 공항에서 돌아오셨어요. 11층에서 긴급 회의가 있는데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지석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혜린이 돌아왔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엘리베이터 구역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만나서 대단한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녀를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비록 스쳐 지나가는 순간일지라도 아무도 그 시골 남자가 일자리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놓쳐버린 것, 눈빛 하나, 그리고 어쩌면 하늘이 허락한다면 인연의 한 조각을 되찾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11층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옅은 노란 불빛이 혜린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협상과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눈빛은 지석의 얼굴에 멈춰 있었습니다. 단순한 흰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문턱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유리방 안에서는 침묵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심장이 뛰는 소리처럼 한 방울 한 방울 미처 말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끌고 왔습니다. 혜린은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꽉 쥐어졌고 시선을 돌리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석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의 때문도 그녀가 주인이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굶주리고 추웠던 비 오는 밤에 떨었던 한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심장과 맺은 조용한 약속을 온전히 지킬 만큼의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맞은편 의자를 눈으로 가리켰습니다. 앉아요. 네,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의자가 조용히 끌리는 소리만 들렸고 두 사람은 화려하지만 차가운 방, 모든 진실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그곳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지석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어떤 은혜를 되갚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날 제 오토바이 뒤에 앉았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혜린은 고개를 돌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기 오시면 안 됐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지석은 가볍게 웃었지만 눈에는 아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시골길에서 저와 함께 비를 맞았던 그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제 아버지와 함께 야식을 나눠 먹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조용히 바라보던 그 사람을요. 죽 그릇을 들 때 손을 떨었지만 제가 만났던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따뜻했던 그 사람을요.
혜린은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가지고 다녔던 유일한 물건인 낡은 은팔찌가 그녀의 손목에서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석은 그것을 보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석 씨, 저는 당신이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 평온한 눈빛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시선이 변할까봐,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웠어요. 아니요, 지석이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저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빚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두 사람은 어색함에서 벗어나려는 듯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혜린이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고, 비 오는 밤, 기와집, 그리고 그 야식까지 다 잊고 싶었다고 말한다면 저를 원망하시겠어요? 지석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잊고 싶었던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어떤 것들은 뒤에 남겨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당신의 눈빛처럼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기억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도요. 혜린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그의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소매를 가볍게 만졌습니다. 만약 내일도 당신이 여기 있다면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대답해 줄게요. 하지만 오늘은 저에게 잠시 침묵을 허락해 주세요. 지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도 경계하지도 않고 단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이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실로 서로를 마주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석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정원으로 가서 그녀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은 잠겨 있었고 사무실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젯밤 그녀와 마주 앉았던 옛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부드럽고 반듯한 글씨로 쓰인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멀리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돌아오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제가 더 이상 제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날이 될 겁니다. 당신은 제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했죠.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면 다시 만나요. 지석은 손에 든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는 울지 않고 단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가벼운 미소. 그녀가 떠났어도 돌아올 날을 몰라도 그는 더 이상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강가의 모래톱 위로 기울어 익어가는 논에 따뜻한 마지막 햇살을 비췄습니다. 집 냄새, 갓 갈아엎은 흙 냄새, 그리고 저녁 짓는 연기 냄새가 작은 마을 전체에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학교를 마친 아이들은 나무 아래에서 뛰어놀았고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흙길 입구에 검은색 번쩍이는 차 한 대가 조용히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소박한 개량 생활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한 여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손에는 아직 따뜻한 떡 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눈빛과 익숙한 걸음걸이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뒤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새로 회칠한 단층집 앞 오래된 야자수 아래 한 노인이 낮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체구였지만 눈빛은 빛났습니다. 노인은 길 저편을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혜린이가 왔네. 우리 며느리. 지석의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연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해리는 달려가 그를 껴안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숨결처럼 조용했습니다. 저 왔어요. 아버님. 이번에는 안 갈 거예요. 그녀가 그룹을 떠나고 임시 회장직에서 물러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지만 해리는 자신의 인생에 충분한 계약서와 비밀회의, 그리고 계산적인 악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CEO가 아닌 온전한 마음을 가진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했습니다. 지석의 옛집은 이제 수리되었습니다. 양철 지붕은 붉은 기와로 바뀌었고 마당은 깨끗한 사각 벽돌로 포장되었으며 부겐빌레아 덩굴이 현관 전체를 시원하게 덮었습니다. 정원에는 몇 개의 허브 화분과 열매를 맺고 있는 구아바 나무가 있었습니다. 지석은 이제 군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전문으로 수리하는 작은 정비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정비소는 크지 않았지만 생활하기에 충분했고 매달 아버지의 약값을 감당하기에 충분했으며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결코 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보금자리를 해린과 함께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그들의 결혼식은 집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큰 천막도 화려한 배경도 없이 단지 깜박이는 전등줄과 몇 개의 원형 테이블, 그리고 마을 회관에서 빌려온 낡은 스피커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마을에서 가장 즐거운 결혼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지석을 좋아했던 인사 담당자 이씨 부인도 옅은 푸른색 아우자이를 입고 참석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울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혜린이가 진짜 돌아왔네. 세상의 예식이 시작되자 모두가 신랑 신부의 감사 인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석은 화려한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혜린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과거에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제가 가장 운 좋은 남자라는 것만 알 뿐입니다. 마당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해리는 그를 돌아보며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명함도, 고층 사무실도, 사모님이라는 호칭도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지석의 아내라는 간단한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날 오후, 해리는 불 옆에 앉아 고구마를 구웠습니다. 마당 밖에서는 지석의 아버지가 이웃집 할아버지와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지석은 아이들에게 오토바이 점화 플러그를 빼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리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수년 동안 자신이 찾아 헤맸던 것이 아닐까 조용히 자문했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아닌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경계할 필요도 없으며 더 이상 외롭지 않은 평온함. 밤이 되자 거실에서 해리는 마을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작은 교실을 열었습니다. 책상과 의자는 소박했고 칠판은 다시 칠한 나무판이었지만 아이들의 눈은 밝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수학과 글자,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 큰 학교에서 공부하셨어요. 해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웠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웠단다. 문밖에서 지석은 조용히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녀의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 오래전 자신의 선택이 비록 어려웠지만 두 사람을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위나 은혜의 빛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때로는 서로에게 가는 가장 짧은 길은 모든 폭풍을 거쳐가는 것이다. 마을의 한 노인이 울타리 옆에서 차를 마시며 그렇게 말하고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저녁 하늘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떴다. 즉,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사랑은 길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인생은 원래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와 함께 비를 맞았던 사람이 우리를 햇살 쪽으로 데려다 주기도 한다. 때로는 한밤중에 친절한 고갯짓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복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이 이야기에서 아마도 가장 깊이 남는 것은 우리가 인격으로 살아갈 때 가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게 만드는 이유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한 여성은 지위를 버리고 시골에서 소박한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 한때 아무것도 없었던 한 남성은 끝까지 자존심을 지켰다. 아무도 은혜를 베풀지 않았고 아무도 빚을 지지 않았다. 오직 사랑만이 진실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만약 혜린이라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게 살 용기가 있나요? 만약 지석이라면 인생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때에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나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을 울게 했거나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어느 도시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나요? 그곳에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다른 의견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은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이처럼 감성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